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다 함께 모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의견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를 그 사이에 처리해 오면서 한 30년 동안 북한에 참 많이 쏘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과거에 북한에 쏘갔던 전철은 이번에는 밟지 마시기를. 정말 나라의 앞날만을 생각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갖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참 모임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꺼내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는 견제성 발언을 던졌습니다. 야당의 역할이 정부 견제인 만큼 이해 못할 발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향점은 같아야 합니다. 총칼 들고 싸운 남북도 통 크게 합의한 마당에 남남 갈등이 도를 넘는 건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안전에 비춰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대북 특사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내일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네네.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제 정 실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추가로 갖고 있다고 밝혔었거든요. 네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방북 성과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위터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관련 모든 당사자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면서 헛된 희망일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헛된 희망이라고는 표현에도 녹아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헛된 희망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한 게 북한이 이 대화의 기회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로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오늘도 사실 그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네, 미국 국무부 헤더노트 대변인은 대북 특사단에게 세부 사항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하겠다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비핵화로 귀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비핵화 원칙과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네.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오늘도 정치인의 그 성추행 의혹이 폭로가 됐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오늘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정 전 의원은 원래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이렇게 성추행 의혹에 대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입장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기자회견을 연기했습니다. 네네. 성추행 의혹을 이제 보도한 곳이 프레시안인데요. 이 프레시안 기사에서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자신은 답변할 이유가 없다면서 명예훼손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기사에서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관련 뉴스도 있죠.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안 전 지사 측은 일단 그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때문입니다. 예. 그렇지만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언론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고요. 네. 성폭행 이제 폭로가 있고 난 뒤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안전지사가 내일 오후 3시에 충남도청에서 국민과 도민에게 사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연다고 하더군요. 네. 자, 수사도 시작이 된다고요? 네,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데요. 어제 피해자 측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안전지사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그때 이제 인터뷰에서 안전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안전지사가 자신의 상사였고 이제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이였다면서 안전지사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고 또 원했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형법 303조에는 업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장 밝힌 것도 있던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성희롱,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말할 수 있고 이제 또 보호받는 사회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와 함께하는 위드유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네. 이성우 위원장이 이제 제110회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런 성명을 낸 건데요. 권력형 성희롱에 대한 직권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진상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인권위에 이제 2016년 성희롱 진정 사건이 이제 173건이 있는데 이제 그걸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이 성희롱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는 아주 심각한데 네. 그 피해를 인정받은 인용 건수는 38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한 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총장님. 지금 언론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폭력 의혹 사건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일단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16년도에 약 한 200여 건 이상이 접수됐다. 2017년도에 약 30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요. 특히 이제 그 H 회사의 그 성희롱 사건, 네. 또 뭐 몇 개 그 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뭐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예. 갑질 문제 이런 이유로 많이 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 않는가. 네. 사태의 심각성과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성차별적 그 분위기에 비춰봤을 때는 네. 오히려 이게 작지 않나라는 사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접수되는 그 수치 자체가 적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근데 아무튼 접수가 되면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 여성의 성희롱, 성희롱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성추행, 성폭력이 있습니다. 예. 로 한다면은 약간 범죄로 나눈다면은 네.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는 형사 범죄가 돼서 처벌받게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다랄지 예. 고발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희롱과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일정한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랄지 또는 뭐 그 조정 합의를 한다랄지 징계 네. 요청을 한다랄지 예.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랄지 이런 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뭐 상대적으로는 이제 성희롱이 좀 약간의 좀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교육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네. 뭐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뭐 형사처벌하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향후 좀 검토를 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차피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조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강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를 일단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게 조사하는데 좀 한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나요? 조사의 한계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은 강제적으로 핸드폰이랄지 그 사람의 이메일을 갖다가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임무 제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이 그 이 성희롱 사건들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진실을 밝히는 여러 가지 또 보충적인 그런 감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정 내용을 보면 이제 대충의 맥락이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양 당사자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어느 정도 그 진실에 가까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같은 경우 조사에 순순히 응합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응한 경우도 있고요. 네. 응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네. 때로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들은 엄밀하게 했다 안 했다 이런 지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 경계선상에서 맥락이 내가 잡은 건 맞지만 그때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랄지 네네.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들은 제3자적 입장에서도 피해자 관점에서 이거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좀 성희롱적 측면들이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 남성 중사에서는 좀 많지 않나, 성희롱 관련된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정이 접수가 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지만 예. 그러니까 진정을 낸 피해자가 그 고발한 내용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인용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용어로. 예. 이거 인용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앞서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예. 또 그 조정으로서도 합의되는 경우가 사실 또 있습니다. 일부에 있어서는. 아, 예.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 비율이 과연 낮다,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성희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적으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적 시스템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과제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권력형 성희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겠다. 이런 그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인가요? 주로 이제 우리 그 성희롱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 나타나는 부분들은 물론 문화적인 그 가부장적 문화도 있습니다만은 업무상 위계질서에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정도 공무상, 업무상으로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부분들, 조직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 회사 전체 또는 그 회사라고 할까요? 그 기업 전체나 그 공사랄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네네. 권요사를 넓혀야 되지 않는가. 단순히 하나의 사건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드러난 사건들은.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설령 하나의 어떤 진정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게 그 권력적 관계, 업무적 관계에 나타났다라면은 다른 유사 사건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것들이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넓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저희들. 그러니까 직권조사라고 하는 용어가 그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지 않더라도 예. 인권위가 나서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지금 그 피해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밝히고 또 폭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직권조사할 여지도 있는 겁니까, 인권위원회에서?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이제 모든 사건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직권조사했었던 검찰 사건, 성추행 사건과 같이 그러한 사건들 중심으로는 좀 더 권력적 문제가 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했었던 거고요. 네. 다른 연극계랄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다른 곳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래서 그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조직이나 경찰 조직 안 자기들 문제를 그 경찰이나 조직이 스스로 캐낸다. 이게 그 쉽지가 않을 수 있고요. 상식에 비춰볼 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도 쉽게 다가가기 힘든 힘센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든지.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서가지고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일부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검토가 하고 있어서 네네. 워낙 또 저희가 또 인력적인 한계도 좀 사실 지금
너무 좀 부족한 사실이라서 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그 총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그 미투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 사회 성의식 이런 것 자체가 중대한 지금 전환점에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는 물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네. 사회에서의 가부장제 사회, 남성 우월직, 군대식 문화, 권력적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체적인 미투 현상들은 좀 유명 인사랄지 네. 조금 그 내부에서 조금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대다수의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저작거리에 있는 많은 네네네. 대기업 또는 공기업 이런 이 검찰, 경찰 예. 이런 쪽은 사실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화가 좀 더 그 밑에 근원 아래로부터 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성들을 배제하는 뭐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직장 안에서 여성들을 예, 배제한다 이런 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랄지 또 일부 언론 같은 데서는 선정적인 보도, 그렇죠. 예.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보도를 한다랄지. 네. 좀 그러니까요. 피해의 어떤 근원적인 원인과 제도 개선들이 좀 방향으로 막히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2차 피해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총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길래 마저 좀 여쭤보면 사실은 보도에서 그 폭로를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거나 과정에 들어가면 좀 약간 과하고 선정적인 부분을 또 지울 수 없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좀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사례들을 좀 지금 보도 내용들을 좀 집중을 해서요. 예. 일정하게 의견을 좀 표명하려고 좀 준비하고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어떤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총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좀 지지받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는데 피해자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가해자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죠. 네. 자, 짚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웨브 시간인데요.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그 재판부가 결정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건에 대법원 3부에 배당을 했고요. 네. 주심 대법관으로 조희대 대법관을 지정했는데요. 네. 대법원은 원칙에 따라서 전산으로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3부에는 이제 조 대법관 외에도 뭐 김창석, 김재영, 민유숙 대법관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3부에는 그 이재용 측의 변호를 맡아서 정관예우 논란을 빚었죠.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네. 차한성 전 대법관과 함께 이제 근무를 했던 김창석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차 전 대법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 이재용 부회장하고 뭐 인연이 있다면서요? 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제 지내던 시절인데 네. 2007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재판을 맡았거든요. 예. 네, 당시 이제 배임 혐의로 기소된 뭐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에게 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아하, 예. 네, 하지만 이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가죠. 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후배 여성 검사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서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네. 김 부장검사는 이제 지난 1월에 부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었고요. 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추행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이제 피의자와 교류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또 피의자를 통해서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의혹을 받는 정모 고검검사에 대해서도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피의자와 교류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정말 낯섭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별별 일이 다 있군요. 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세요. 네,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이런데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이번 건의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진행된 수사나 수집된 증거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네. 검찰 아주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인 결정이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러면서 유감을 표했는데요. 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이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그러니까요. 모아집니다. 이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지금 이제 검찰이 경호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4일이죠?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에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아란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색다른 시선이 만들어집니다. TBS 앱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앱을 통해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색다른 시선 기다립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오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 오찬 모임은 102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분위기 어땠어요? 글쎄요.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네. 대표까지 이제 5당이 다 모이는 완전체 회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대를 갖고 갔는데 네. 사실 그 이번 대북 특사가 가지고 온 결과가 예상을 상당히 뛰어넘는 그런 네네. 결론들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전된 안이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이 있었고 네.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이런 의견을 좀 교환하는 그런 자리이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이미 이제 오전에 뭐 국가보안법 문운도 하셨고 네. 이 대북 특사단의 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시각과 결론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이 충분히 얘기를 할 좀 시간을 갖지를 못했고요. 마치 이제 그래요? 그 정부를 향해서 국정감사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대표님. 그럼 좀 그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사례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홍준표 대표가 어떤 걸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이야기가 네. 어떻게 시작이 됐냐, 누가 먼저 제안했냐, 그 과정에서 그 다음은 무엇이었냐, 이런 아주 그 디테일한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건 주로 기자들의 질문인데.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좀 이 과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고 정치권 안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토론이 좀 되어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런 토론이 굉장히 진행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대표님을 포함한 다른 그 대표님들은 거의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질문을 할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뭐 물어보고 싶은 걸 충분히 다 묻지를 못하고 네, 그래요. 분위기가 좀 그랬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어제 이제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러니까 저녁 8시에 브리핑은 했습니다만 이 브리핑 내용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정당 대표들한테 설명이 있었는지 사실 이게 좀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네. 어저께 브리핑된 내용에서 뭐 보고가 국민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것인데 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그 4월달에 예정돼 있는 그 군사훈련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네. 북한 측에서
어저께는 명시적으로 그것이 이제 브리핑은 되지 않았는데 일정하게 그것이 군사훈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한다라는 그런 네네. 의사를 전해왔다는 것, 이것을 좀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좀 더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홍준표 대표님의 질문 속에서 좀 세세한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3국에서 별도의 어떤 비밀 회담이 있었는가 네. 그런 것은 없었다라든가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지난 그 남북 합의 과정 때문에 된 얘기긴 하지만 네. 이번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냐 그런 것은 절대 없다.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홍준표 대표는 꼬치꼬치 캐 물었고. 자 그러면 정영 안보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캐 묻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다 해 주신 거고요. 네, 뭐 어쨌든 답변을 통해서 뭐 의구심이 있다면 그것을 털고 그 다음에 협력할 것은 다 같이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안보 다른 건 몰라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이제 다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 5차 모임이 좀 그러니까 이런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 정서적 공감을 좀 형성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국민들이 참 많았을 텐데. 네. 이런 자리에는 그럼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여야정 협의체를 얘기를 해왔는데 이것이 잘 구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국정 전반을 다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제 뭐 남북 대화를 뛰어넘어서 북미 대화와 다자간 외교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한반도로서는 중요한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위대한 평화 외교는 위대한 협치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좀 그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의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제안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홍준표 대표께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만날 때 자리에 오시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좀 더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확답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 확답은 안 하셨는데 제가 또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계속 그 대표님께 이런 논의들은 지속적으로 함께 머리 맞대고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설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여야정 협의체가 그 만들어진다면 소통이 더 활발해지니까 불필요한 정쟁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언론 보도를 탄 게 있는데 이때 아마 그 대표님이 그 도착하시기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먼저 도착한 홍준표 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을 뭐 물어보고 이랬다. 뭐 공작 뭐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취지로. 그 이때 그 대표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건가요? 저쪽 맞은편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과정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 미투에서 어떤 그 여성 피해자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걸고 굉장히 이후에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 남성 중심의 정치판 안에서 그 여성 피해가 음모의 도구로 호명된다라는 것 자체를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같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공당의 대표께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홍준표 대표님께 정말 앞으로 그러시지 않기를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좀 넘어가서 몇 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대표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태도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자기 고백 내지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제가 사실은 서지영 검사의 폭로가 있은 그 다음 날 예. 국민들 향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저기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 저 집단이 문제다.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거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기 집단 내부로부터의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점에서 정의당의 자기 고백, 우리 네. 안에서도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가 됐던 점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이 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은 모두 다가 일단 그런 태도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도 뭐 어떤 특정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타당에서 뭐 봐라 그러면서 좌파 진영을 다 네네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당 차원에서 진행될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될 문제라고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정의당에서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다른 정당이 안 따라오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거기서 파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정당 전체가 좀 결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뭐 여지가 없을까요, 대표님? 저희가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국회 차원에서 결의를 하자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예. 그 결의와 약속이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지금 막 소나기 쏟아지니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약속도 국민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오히려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엄벌에 처하고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또 정부는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 기관 어디를 가도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대통령님께도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이 각각 맡고 있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자신들에 대한 피해를 수차례 얘기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범부처 차원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오늘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실질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표님 연결한 김에 이 문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이 그 민주평화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당내에서 결론 안 났나요? 네, 어저께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됐고, 중요한 것은 이 공동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당원들의 이해도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원내에서의 결정사항이 될 수 없고, 당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절차를 좀 거쳐야 합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교섭단체의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 안에 대해서 그 입장을 표명을 하고 협상 테이블을 같이 관리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의 안에 대한 어떤 그 입장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것일 텐데 이것이 그러면 정의당 차원에서 만약에 응한다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만은 반드시 민주평화당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점 이런 게 있나요? 그 기준점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런 협상에 응해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적어도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단계로 나가기 이전 단계에서의 당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협상을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 있을지 그런 단계 접어들면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의 결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대표님? 너무 한정없이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3월 저희가 말경에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전후해서 논의를 좀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공동 교섭단체 출범시키기엔 좀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진단도 있던데요. 그런 의견도 당내에 있습니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함께했고요.
네,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7시 6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 보유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추적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 문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데요. 처음에는 그 규모 도대체 몇 개나 열었고 거기에 도대체 얼마를 담아놨느냐 이게 논란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과징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쥐꼬리만큼 징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또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이 차명 주식에 대한 공시 위반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줄기차게 추적을 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위원인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명 주식에 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좀 풀어주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지난 2월 27일 날 네. 정무위원회에서 제가 네. 금융위원장한테 이렇게 일깨워줬던 사안이에요. 예. 이게 너무 참 우습죠. 이게 초짜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움직여가지고 네. 확인하고 알아보고 자꾸 이러는데요. 네. 이 차명계좌 세금 매기는 것부터 과징금 매기는 것부터 네. 또 공시 의무 위반 이 문제까지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은 상당히 투명하게 그 정보가 다 공유되어야 되죠.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나 혹은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지분 변동이 1% 이상 있게 되면 그것을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그 시장 참여자들이 네. 혹은 주주들이 이제 알아야 네. 이걸 같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팔지 살지 유지할지 어쩔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법에 변동이 있게 되면 5일 이내에 네. 부분에서 공시를 하도록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아주 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와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또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검찰 특검 수사에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인출해서 변경할 때 자기 이름으로 전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해서 그렇죠. 내 주식이 이만큼 늘었어요 혹은 이만큼이 줄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아주 기본이죠. 아주 기본. 근데 아주 기본을 기본입니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금융감독당국은 확인도 안 했다라는 겁니까? 야, 황당해. 이제 이 사건 자체는 황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대한민국의 법이 엄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엄연히 있는 법과 제도를 또 지키도록 감시하고 관리하고 집행해야 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있는데 네. 이걸 지금까지 금융실명법 적용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때리고 과징금도 징수 안 하고 예.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에 네. 적용 그 공시 의무를 확인했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사 네. 이거 공시를 안 했었나 봐요 이러면서 이제 지금 하는 척하고 있는 지금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금융감독당국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바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좀 이따 미루고 요거까지 짚은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그 쥐꼬리만한 과징금 갖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30억이었나요? 61억 8천만 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 시점입니다. 97년 8월 12일 93년입니다. 93년 8월 12일 그 시점에 97년 8월 10일 이전 계좌 27개에 그때 현지 시가로 61억 8천만 원 정도의 그 가치의 주식이 보유되어 있었으니 그에 대한 50% 징수면 이제 31억 원 정도다 뭐 이런 거죠. 이거에 대한 의원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돈 규모보다는요. 네. 그동안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었던 법의 정의가 뒤늦게나마 실현이 됐다라고 하는 이게 크죠. 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저로서는 복장이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10월 16일, 작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였어요. 예. 그런데 아주 그냥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뭐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가면서 국정감사장에서요. 예. 이거는 과징금 건널 대상이 아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박용진이 잘 몰라서 이런다. 뭐 거의 그랬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과징금을 걷어야 된다고 하게 되니까 이제 근 5개월 만에 이제 걷게 되는 건데 네. 지난번에 금융당국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이 원장 얼마가 그때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TF를 부랴부랴 만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TF를 만들 때도 4개의 증권사만 확인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저희가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상하다 그 증권사는 다 파기했다는데 예탁결제원이라든지 증권전산, 코스콤 여기에는 왜 안 가냐? 거기 가서 확인해보면 원장이 있을 텐데 그랬더니 부랴부랴 또 그렇군요. 예탁결제원하고 코스콤도 알아볼게. 그래요.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하는 척만 한다. 신문만 했다. 이런 거를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간 정리라면 그 금융감독당국, 특히 금감원이 삼성 봐주기 내지 감싸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금융위원장이죠. 금융위원장부터가 제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금융감독원은 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도 없어요. 그냥 금융위가 시키는 대로 하는 데니까. 금융위가 오히려 더 문제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 이런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삼성 앞에서는 작아지냐 질의를 했더니 벌컥 화를 내면서 삼성 앞에서 작아진 적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는 치는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동안 금융실명제를 거꾸로 적용해왔고요. 그래서 남의 돈, 내 돈을 남의 이름으로 넣어놔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석을 해줬고 또 지난 10년 동안 이거는 과징금 대상도 과세 대상도 아니라고 감싸기만 했고 뒤늦게 그 법 해석을 법제처에서 박용진 말이 맞다고 해주니 부랴부랴 이걸 걷는 척을 하면서도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고요. 그리고 꼭 가야 되는 예탁결제원하고 코스콤은 빼놓고 한다고 보도자료 냈고 그러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답답하죠. 저는 사실은 금융실명법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적용해야 되는데 최고 책임기관이 어디냐면 금융위원회거든요. 그런 금융위원회가 자기 돈을 남의 이름으로 넣어놔도 괜찮다라고 해석을 해준 것에 대해서 또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쥐꼬리만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 유감 표명 이런 걸 할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건 얘기도 안 합니다. 혹시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국민들한테 낯익은 단어가 있습니다. 떡값 검사란 단어 낯익고요. 삼성 장학생이란 단어도 낯익습니다. 혹시 이 범주에서 지금 금융위원회의 행태를 읽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거를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저는 그래도 뭐 형식적으로 여당 의원이잖아요. 그럼 내용적으로는 여당 의원 아니십니까? 내용적으로는 제가 집권 야당이죠. 집권 야당.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인데요. 그 금융 관료들 제가 볼 때는 뭐 아닙니다. 뭐 전혀 그래요? 제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참 심각하다 싶었느냐면 각 부처별로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름은 다 다른데 우리가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해서 그 교수들이랑 훌륭한 분들을 모아서 안을 주시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인데 한 몇 달 사이에 뭐 좀 뭔가 자신감이 붙었는지 어쨌는지 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이것에 대한 과징금도 걷어라. 그리고 차등과세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용진 말이 맞다. 쭉 그리고 여러 행정혁신에 대한 안을 냈는데 그거를 뭐 그 다음날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거부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융 관료들은 우리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승인받은 혁신 과제에 대해서 별로 할 생각이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졌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삼성에게 떡값을 받았는지 장학생인지는 저도 모르죠.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고 비판을 뭐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말고요. 언론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열심히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보도자료 만들어서 뿌리지 않습니까? 네. 언론의 보도가 어떻던가요? 안 쓰고 못 들은 척하고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이제 색다른 시선 같은 코너에서 네. 저에게 이런 시간을 할애해주고 네. 우리 청취자들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시간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주요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단편적으로 보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이건희 차명 계좌가 세금을 내지 않고 다 약속도 어긴 채로 4조 5천원을 다 빼가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네. 금융실명법 적용을 엉터리를 했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었고 예. 과징금을 뒤늦게라도 걷는 것이 맞다는 법제처석이 나왔던 것도 대단한 일이죠. 네. 이 과정에 그야말로 그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일이 막 생겼는데도 흔히 여러분 얘기하시는 뭐 주요 신문사들 있죠. 네. 거기는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광고 때문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기자들이 저에게 하는 말 그리고 그 언론사에서 어쨌든 경영을 책임지는 분들이 뭐 저에게 참 힘들다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바로 그 광고 문제 때문입니다. 그 장충기 회장 문자 네, 일어나서 이제 보도된 걸 보면 예. 쥐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이 어떤 뭐 충성을 다하는 언론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네. 문자가 오고 가는 걸 보면 예. 기가 막힐 따름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근데 왜 의원님 그렇게 삼성을 파세요? 삼성이라는 회사가요, 되게 훌륭한 회사거든요. 네. 삼성전자. 네. 그런데 그 회사가 전에도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왜 이재용 때문에 정유라의 말똥이나 치워주고 예. 뇌물이나 갖다 바치고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한 사람 때문인 거예요.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모든 지배권을 갖도록 그들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문제의 부당함과 불공정함에 대해서 걷어내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이 더 잘 될 거고 네. 우리 경제도 더 윤택해질 거라고 보는 게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 관료들이 너무하잖아요. 금융실명법 잘 지키고 정당한 세금 거절하고 국세청하고 금융위원회 그 높으신 분들한테 없는 돈 내서 세금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왜 그런 법이 정하고 우리 제도가 정하고 국민들이 명령하는 일은 안 하고 삼성 눈치나 보고 삼성 앞에서 자가리는 그런 관료들의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를 국민들 앞에 드러내면 이런 잘못된 태도, 관료들의 태도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 네. 또 그런 문제를 드러내면 삼성이라고 하는 곳이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우리 경제도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역할을 국회에서 한 명이라도 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 쪽에서 연락 안 받아주셔서 한번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보자. 이런 연락 안 왔습니까? 초기에 왔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낸 책이 있어요. 네.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라는 책에 네. 있는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공익재단과 관련된 규제 법안을 냈더니 네. 찾아와서 얘기를 좀 하는데 뭐 말이 잘 안 통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다음부터 연락 아니면 없습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더 오히려 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법안을 내고 그렇게 하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없어요. 그러나 뭐 삼성 눈치 보고 뭐 그럴 일도 없고 네네. 뭐 적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는 게 네. 자기들 돈으로 다 주물럭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뭐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고요.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이 고속도로에서 이 차가 막히는데 톨게이트에서 통행권까지 뽑느라고 뭐 정체 차량까지 늘어지고 있으면요. 네. 막 쌩쌩 달리는 하이패스 차로로 휙
무단 통과하고 싶은 그런 유혹 한 번쯤은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죠. 지난 10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요. 네. 23배나 늘어나자요. 검찰이 고의 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 통과 차량에 대해서 네.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굉장하죠? 네.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를 적용해서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에 처한다는 건데요. 네. 그 외에도 2년간 통행요금 80만 원을 내지 않았던 운전자에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하고요. 예. 27만 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하니까 네.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무단 통과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저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 통과라면 다 찍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할까요, 도대체? 그래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갓길도 가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막 가고 싶으니까. 오문현답이시네. 네. 참 답답하시네. 네. 네. 댓글 소개해 주세요. DOK 땡땡님께서는요. 네. 무단 통행하면 무조건 벌금 50배 이상 적용해야 합니다. 도둑과 다름없어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DBDU 땡땡님께서는요. 그런데 하이패스 요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과연 벌금은 낼까?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벌금 안 내면 노역이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도 아주 또 빠꾸미 같이 하시네요. 네. CASP 땡땡님께서는요. 그 정도론 약발 안 먹힐 걸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좀 비탈게요. 그러니까 찍힐 거 뻔히 하는데도 고의적으로 그렇죠, 상습적으로 그렇죠. 무단 통과했다면 그럴 수도 있죠. 네.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요. ONIO님께서는요. 오작동으로 결제 안 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 또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MAXT님께서는요. 난 없겠지 하고 조회해보니 2015년도 미납건이 2건이나 있네요. 미납 알려주는 시스템도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과자 될라 이런 얘기도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BOMI님께서는요. 표지판부터 잘 세워놔야죠. 현금 받는 것도 헷갈려서 교통사고 몇 번이나 날 뻔했네요. 라는 이게 왜냐하면 현금 그 하이패스 차로는 그 파란 페인트로 까니까 상관없는데 네. 이 통행권 뽑는 데는 이게 이제 가다 보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핸들 돌리다가 접촉사고 맞아요. 있습니다. 굉장히 경험이 있으신 것처럼 자세하게 얘기해 그럼요. 주시네요. 저 차물고 다니는데. 네, 그래요. 앞으로 이 하이패스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우리 내 것도 내고 그렇게 살아야죠. 저도 차 몰아요. 왜 그러세요? 네, 그래요. 하여간 이게 잘 내시죠? 네. 다음으로 없길 가세요. 바래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마지막 날 한국 봅슬레이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딴 봅슬레이 4인승 팀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죠? 네. 은메달을 따내면서 온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줬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올림픽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용 총감독은요.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봅슬레이 그 스켈레톤이 좋은 성적을 거뒀고 국제적으로 선수들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네. 또 대한체육회에서 등록 선수가 적어 상비군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상비군 예산 편성이 안 돼 해산했다. 외국인 코치들도 모두 해임됐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네. 평창 메달을 계기로 한 발 더 성장하고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이 선수들도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또다시 해외에 나가서 슬라이딩 센터를 빌려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또 훈련하던 선수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쉽다면서 현실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댓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 LOCO 땡땡님께서는요. 아닐 거야. 아니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정말로 실망입니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네. 천혜님께서는요. 아무리 일회용 세상이라 해도 이건 아니지. 그렇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하늘님은요. 황당하네. 예산은 다 어디다 쓰는지 매달 따기만 바라지 말고 매달 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트리님은요.
지원도 안 하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팀도 없고 선수도 없고 코치도 해임. 그러면 연맹도 없애야지. 다 해산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 예, 화가 나신 분들 네. 많아요. 낯선님께서는요. 예상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활용 방안 세우자고 했는데 예. 아이디어 모아서 폐쇄 막고 선수들 활발하게 연습해서 다음에 더 좋은 경기를 볼 수 있으면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최민순 강원도지사가요. 그 컬링 대표팀이 은메달을 딴 것도 의성에 컬링 경기장이 있어서라면서 평창 이 동계올림픽 각종 시설도 유지 관리하는 걸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네, 그랬었죠. 네. 이 필요 의무 잘 따져서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일부터 또 패럴림픽 시작되니까요. 그렇죠. 또 뜨거운 관심 가져주면서 동계올림픽도 국민 여러분 성원 속에 쑥쑥 성장하길 바랍니다. 뭐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무단 통과하는 사람들은 말고 네. 그냥 실수로 그다음에 오작동 때문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차량 번호 인식해서 차량 주소지로 청구서가 날아오니까 그렇죠. 그거 내면 된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카카오톡으로 이경님이 네. 문자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상습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네. 자, 최광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정두원, 서가번의 직설. 네, 짧고 굵고 화끈한 정치 토크의 두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가번입니다. 네. 자, 오늘도 두 파트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정두원 전 의원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드디어라고 써야 될지 결국이라고 써야 될지. MB가 드디어 소환되는 겁니까? 결국 소환되는 겁니까? 둘 다 한 것 같은데요. 답변 괜찮았습니다. 질문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변호인들하고 준비 한참 하고 있겠죠. 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게 아직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온전한 사람을 못 봤다. 다 그래요? 대가를 치른다 뭐 그런 예. 식의 얘기인데. 그러면 뭐 변호인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하여간 지금 이 상황이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면 검찰과 이명박과의 이제 어떤 대결이 아니라 네. 이명박과 측근 간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이제 뭐 태블릿 PC를 비롯해서 이제 물증들이 좀 쭉 나왔는데, 그렇죠. 이명박 사건은 사실 진술만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영포 빌딩 지하 2층에서 그 다량의 문서가 나왔잖아요. 그 문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게 나왔는지 그거는 아직 검찰에서 이제 뭐 발표를 한 바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언론상으로 보거나 또 검찰 내부 이렇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그 물증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은 취재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제 저는 기자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니까 기자들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검찰 내부 상황 얘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진술 거의 대부분이 진술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광범위하게 수사를 이렇게 펼치는 이유가 이제 뭔가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안 나오니까 자꾸 이제 그런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측근과 이명박 간의 대결이라는 얘기는 측근이 다 뒤집어 쓰느냐. 아니면 이제 보스답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느냐, 그 대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돼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그래 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기조로 조사에 응하느냐, 아니면 제 부하가 다 한 거예요. 저는 몰라요. 이렇게 하느냐? 그런 형국이 되고 포인트는 이거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라고 전망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게 나오잖아요. 왜 많은 게 나오냐면 검찰에서 이제 진술만 갖고는 안 되니까 자꾸 증거를 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은 본인이 이제 거기서 뒤집어 쓰기 이제 싫으니까 그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토 빌딩까지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다급해요. 지금 구속된 측근들은.
잘못하면 다 뒤집어쓰게 생겼고 예.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할 워낙 제가 얘기했듯이 치밀한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장래를 내다보고 다 만약에 이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언행을 다 조심하고 신중한 사람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서가번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겠어요?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MB 사건 날 때 모든 언론도 그랬고 심지어는 우리 정도원 의원님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돈 가져오란 말을 안 했다. 내가 그 어때 처분하지 내가 쓰지 않았다. 네. 내가 결제하지 않았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결정적으로 재판에서는 수사하는 게도 그렇지만 재판에서는 결국은 증거주의가 증거주의 원칙인데 네. 그 구체적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네. 결국은 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진술이란 게 그 정황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는데 네. 그러나 이제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뭐 기타 이른바 특수 2부에서 한 것 그다음에 첨단 범죄수사 1부에서 한 이 다스 관련된 것들이 네. 실제로 그 당사자들로 구체적 지금 이 증거들이 이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실제로 기소를 하는데 기소까지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건데 네. 그렇게 큰 그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를 수는 없는 거고 한 번 불러서 이제 모든 걸 끝낼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영장을 청구하든 말든지 할 텐데 그러니까 그 검찰도 그만큼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어차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안 부릅니까? 그럼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최대한 때 준비를 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는 얘기고 예. 아까 얘기한 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형제들 간에도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상은 회장이 뭐 검찰에 가서 그 뭐 진술했다 이런 보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되는 순간 삼성 그 뇌물일죄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러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51% 이상이 돼야지 확실하게 주인이거든요. 사실 기업은. 잠깐만요. 예. 그럼 이 법률 대응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51%가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검찰에서는 그 정도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이제 주식 한 주만 나와도 씌울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서로. 잠깐만. 예. 근데 문제는 지분율까지 간다고? 아니요. 근데 그 문제는 그 김재정 씨 이 상속세를 물납을 하면서 그 지분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지금 김재정 씨 그 지분 그 전에는 이제 모든 행위들은 위법된 행위들은 그때 그 전에 나왔으니까 그 관계만 김재정 씨 그 지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결제하고 지배했다 이런 정황들을 다 진술을 받아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거를 지금 MB 형이 다 감당하기에는 본인이 너무 다섯 건만 해도 클 거고요. 이상은 회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은 회장도 그렇고 그 사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특활비 관련돼서 또 뇌물 관련돼서 김백준 기획관이 다 뒤집어 쓰기에는 너무 감옥을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세훈 국정원장도 그렇고 지금 말씀대로 이 측근들하고 싸운 건 맞는데 그 결국 그래서 진술할 그 측근들이 검찰에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결국은 감옥을 얼마나 살아야 되느냐 형량의 문제 그거를 다 뒤집어 쓸 만큼 MB와의 관계가 특별한 정말로 특별한 관계였겠냐.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급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정도원 의원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거의 다 본인이 뒤집어 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뭐 이제 자기가 아니 원세훈 건은 본인이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그 댓글 공작하고 이런 거 이명박 전 대통령 알았고요. 근데 보고 다 했고요. 지시했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는 종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검찰 수사. 특활비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와대 보고했다고도 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했냐 안 했냐만 적시가 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보고했다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검찰에서도 안 내놓겠죠. 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정도원 전 의원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탈락을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께서. 자, 그럼 다스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지분율 얘기한 게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분율은 얘기는 법적인 거니까 좀 재미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녹록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굉장히 지금 제 느낌은 다급해요. 검찰도.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만약에 기각되면 그게 이제 무소불이 되는 그거는 상당히 좀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구속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구속을 하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을 바로 전 대통령, 직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을 둘 다 이제 구치소에다 넣는다는 게 좀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걸 안 하자니 형평성이 또 어긋나고 누구는 구속시키고 누구는 구속하지. 그러니까 그 고민, 아니 말씀하세요. 그 고민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MB를 14일 날 소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기소가 14일 날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MB 쪽에서는 응하겠다. 수사에는 응하겠는데 출두 일자를 좀 늦춰주라.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출두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김백준 기소자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과 보고 시험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 보고. 비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그만한 틈도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검찰 측 입장 아닐까. 지금 그 카카오톡으로 애청자라고 밝히신 분이 그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을 동시에 구속시키는 부담감을 말씀하셨더니 전두환 노태우를 생각해 보세요라는 문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는 별로 부담이 안 됐다.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가 있다. 이걸 환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청구한다? 이렇게 일을 하면은 재앙이죠.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청구 안 하면 재앙이죠. 그러면 이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차피 쭉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러면 또 법원 손에 달린 겁니까? 발부 여부는 어차피 법원의 소관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아마 그 14일이 다음 주 수요일일 겁니다. 저희 직설 다음 주일 때 아마 또 그날일 것 같으니까 요 얘기는 좀 그날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번 이야기로 좀 가겠습니다. 정치권으로 번진 미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가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야말로 그 초상집에다가 또 사르는 판이죠. 그래요?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방선거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물론 또 이제 진행상을 좀 봐야 됩니다. 진행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정을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어제 오늘 나왔던 진행 상황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거는 뭐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좀 무책임하겠죠. 그래요? 영향이 있지만은 있죠. 있는데 이 건을 가지고 야당에서도 정치 공세를 계속 하거나 또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하는 순간 야당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우리 사회의 이 변혁에 또는 전환의 과정으로 변화 발전의 과정으로 봐야지 보고 자성하는 각자가 정치권에서도 정말 자성하면서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또는 선거에 이용하겠다 유불리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순간
아마 또 다른 또 역풍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지사 후보 내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미투라는 쓰나미가 우리 사회를 덮치면서 네. 정치권까지 이제 지금 왔는데 그렇죠.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여당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야당으로 튈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함부로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예.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잠깐 쉼표 찍고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 네. 전효옥 전 의원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 여의도엔 수많은 안희정이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두 분도 여의도 생활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한번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 국회에 있다 보면 별의별 또 국회 내 찌라시 소문들이 또 난무해요.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옛날에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청소하는 분들 얘기 뭐 그냥 많이 회자됐어요. 아침에 청소 노동자분들 예. 뭐 무슨 얘기요? 그 의원 회관에 이제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청소하러 들어가면 쓰레기통 뭐 얘기 직설 코너가 굉장히 야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자유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가 분명히 잘못돼 있었다라고 하는 두 분은 똑같은데 근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 그럼 정치권에서도 여의도에서도 미투 바람이 불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권력자로 통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미투 바람은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미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시작했죠. 예. 그래요? 예.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확산이 되죠.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돼요. 그래요? 예. 진짜 살벌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그 수석 대변인을 비롯한 몇몇 당직자들은 공천하지 말라고 주장을 한 걸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쉽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예.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미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갖는 그 특성이 피해자가 나도 당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개적으로 내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놓고 보면 그 한두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대나무숲 이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익명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양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서가번 의원님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아직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도 뭐 그야말로 초기 아니겠습니까? 예. 초기 때문에 그랬고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예. 여의도가 갖고 있는 좀 묘한 약간의 그 특수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특수성이요? 이게 이제 어쨌든 또 정치적 기반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 상황들이 혼재돼 갖고 있죠. 서로 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거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본질적으로는 저는 같다고 보고 예. 결국 결코 이 무풍지대 자유로울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산이 될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문화가 그러했다. 이 두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초기에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근데 뭐 이 교통방송 아침 프로 하고 있는 김호준 씨는 이제 이게 진보 진영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 그 의미가 또 이제 심장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쪽 진영이 더 취약하다는 그런 또 한편의 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뭐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이제 이 쓰나미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발언이신 거죠? 지금 아직 멀었다. 네. 예. 혹시 그러면 최근에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좀 이렇게 접촉을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감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있는지. 좀 패닉 상태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예, 그러니까 유력한 대권 주자가 지금 이제 거의 충격을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자기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자기 자신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겠죠. 나는 뭐 하자가 없나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하여간
아유, 참 어렵습니다 요새. 지금 세상이 정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투가 자기를 겨냥했다가 좌파만 잡아갔다. 그건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그 뭐죠? 무슨 사건? 아, 발정제 사건. 예. 그걸로 이제 이게 덮어진 셈인데 네. 발정제 사건이 그게 결국 그 꼬리표처럼 계속 붙어 다닐 걸요 아마. 예. 그렇게 보세요? 예. 하여간 재밌는 분이세요 그분은. 엉뚱한 것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청와대 가서 예. 이제 일단 회의 들어가기 전에 안희정 전 지사 왜 여기 막 사석에서 임종석 실장한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나 안 맞는 격식이 안 맞는 얘기고 예. 자리에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런 자리에 가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무례하고 예의 없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럼 의도적 발언이라고 보세요? 실수라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의도적으로 했다. 예. 작심하고, 그러니까 작심하고 한 겁니다. 자기 얘기를 덮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속칭 질렀다. 예. 의도적으로. 예. 그러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이유는 자기의 그거를 덮기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요새 이제 또 시중에 뭐 찌라시들이 난무하니까 예. 뭘 어디서 봤는지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속한 거죠.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예, 얘기가 재미없네요.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요. 예. 예.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뭐 자연스럽게 오늘 그 청와대에서의 어떤 그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차 모임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그 얘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두환 의원님은 대북 특사단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과를 가지고 온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게 네. 과거에도 이제 그런 입장을 북한에서 보인 게 여러 번이에요. 그래요? 94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에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면 우리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 표시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핵 개발했잖아요. 예. 물론 지금 너무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북한에서 저렇게 이제 조금 양보 내지는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잘한 거죠 우리가. 예. 그렇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된다. 네. 실제로 과거에 이제 야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과거에 또 그랬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 그 자세를 보면은 이렇게 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쨌든 판문각이긴 합니다만 자유집이긴 합니다만은 평화의 집, 평화의 집에 남측 그까지 우리 땅으로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군사분계선에서 한 200m인가? 그래서 남쪽이 되는 그런 게까지 실제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말 그대로 금기시되어 있는 비핵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평화를 정착시키고 핵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여야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그 합의한 것 자체도 상당히 그 파격 아닙니까? 그렇죠. 파격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란의 경우는 제재가 들어가서 20개월 만에 이제 대화에 나오고 4년 만에 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북한은 제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셈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뭐 굉장히 아픈 모양이죠.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의 약점을 봤으니까 아마 더 이제 소위 속된 말로 깨갱할 때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전망하세요? 바로 이제 북미 대화로 가면서 훈훈한 분위기 연출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더 조일 거다? 더 문을 부라리면서 조임을 들어가겠죠. 정의용 특사단장이 미국에 가는 메시지는 따로 있다. 그렇죠. 따로 있다. 어떤 것들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보내온 메시지가 상당히 엄청난 파격적이었다고 하면은 미국에 트럼프에게 보낸 메시지도 현재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또 그거조차도 사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만큼 내용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어제 저희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정의용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하기 한 30분 전이었어요.
뭐 8시 예정이 됐으니까 물리적으로 했는데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북 특사단이 가서 남북 간의 핫 라인을 개설하고 올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했더니 있다라고 그러니까 전망을 하셨는데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일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 했거든요. 아무도 못 했죠. 이것이 뭐 헌다더러 예를 들어서 통일전선부가 국정원이라든지 이 정도의 급에서의 한 라인이 아닐까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정상 간 한 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파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북미 관계 또 한국과 미국 관계, 중소 관계 뭐 하여간 중소 관계란다. 중국과 미국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이치에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는데 잡은 셈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칭찬할 만한 얘기죠. 실제로 그 김정은에게 보는 메시지를 그 연설 비서관이 쓴 게 아니고 문 대통령이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진정성들이 서한을 지난번에 김여정 그 부위원장 왔을 때 김영남 부위원장 면담했을 때 다 대통령의 그 진정성들을 그 확인하고 가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요. 또 그 서한을 직접 쓸 정도로 그런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진정성이 전달돼서 결국 거기서 그 신뢰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그 기대 이상의 상당한 지금 보따리를 들고 왔다라고 하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한때 뭐 코리아 패싱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드라이브 아닙니까? 이 정도. 드라이브 일본 패싱이라고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굉장히 국제관계에서 역량이 있는 걸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외교적인 역량이 상당한 것으로 국제. 아무튼 잘 꿰어서 한반도에 좀 평화가 정착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직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3부에서 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논란 나아가서 이것에 대처하는 금융당국의 이해 못할 처사 짚어봤는데요. 3611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비자금 없이는 기업을 운영하기 힘든 나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공무원, 정부의 부정부패도 고쳐야 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저희 색다른 시선은 내일도 이슈의 핵심을 향해서 직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